최근 들어 자재값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도 분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백억이 생길 수 있는 비용들인데 선 공사 재개를 해놓고 발생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 맞는 거지.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지 않나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앞으로는 공사만 하는 계약서에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8월 12,000가구가 입주합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1년여 남은 지금 공사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건설 장비와 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만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2019년 12월 7일 조합원 총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업당과 공사협력은 증기라고 합니다. 공사협력에 따라 아파트 단조 410원에서 493만 5천 원으로 그러나 공사협력 최종 협의됐으며 조합원들은 전체 공사비 증액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조 6,700억 원이던 전체 공사비가 5,600억 원 늘어난 3조 2,300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사비 증액에 조합원들이 동의한 건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조합 집행부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얼마로 지금 예상하시고 하신 것이죠? 당초 2,748만 원으로 예상됐던 일반 분양가를 3,550만 원으로 올려 손익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분양가는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2,978만 원이었습니다. 공사비 증액의 상당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5,600억을 올려주려고 하면 조합원 1인당 1억 이상 공사비가 늘어났고 또 부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합원 1인당 1억 3천만 원 정도 부담금이 생기는 총회였어요.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당시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약서들은 다 저 이사님들이 연대보증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는 왜 조합장님만 찍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안 찍으면 이 공사가 안 될 것 같아. 보통 이 집행부가 바뀌면은 뭐 3개월 내로 정상이 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안 그래. 그럼 공사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일단 도장은 찍어버리고 공사를 계속 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계약서는 체결해버리고 청무이사한테 인계를 해줘버린 거야.
총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공사를 현대에서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도 되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니까 좀 고쳤죠. 그냥 손을 봤어요. 예, 제1호 안건으로부터 제11호 안건에 대한 선투표 개시를 선포하며 서명 결의서에 대한 개표를 선언합니다. 조합장은 며칠 뒤 사퇴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합집행부는 지난 3월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공사비 증액 결의도 취소했습니다. 수입을 부풀렸어요. 그 당시에는 허그 기준이라는 분양을 받았어야 됐는데 허그 분양은 당시에 2,9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조합이. 근데 3,550만 원의 허그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책자에다 기술을 한 거예요, 수입란에. 거기에서 돈을 뭐 거의 조 단위 한 8천억 정도 가까운 돈을 수입을 부풀리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시공사업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총회라든지 공사비 검증이라든지 대의원회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게 저희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5,600억 증액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시공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조합에서 스스로 이제 그 의결한 공사 그 계약을 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구 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요. 그 이후에 스스로 2019년도에 의결한 그 10호 한 건의 공사 변경의 건을 2022년 4월 16일 날 취소하는 총회를 또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약적이나 법적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좀 상실하게 됐고요. 갈등의 뇌관이 된 건 표면적으로는 공사비 증액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조합과 시공단 측은 2019년 12월 총회에서 의결한 증액 부분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조합이 시공단 측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겠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 갈등의 실체는 공사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합의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공사가 스탠스를 딱 바꿔가지고 이 공사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9개월이 더 필요하다. 이미 공사 기간이 우리는 42개월로 공사 기간이 잡혀 있는데 다른 건설사 물어보셔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공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조합 측은 시공단 측이 공사 기간을 늘려 공사비를 추가로 올리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비 증액을 엄청나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 귀책으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자재 수급 이게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2월부터 뭐 현대건설에 납품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본인들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될 사항을 조합의 귀책으로 떠넘기면서 그거를 비용으로 청구하려고 하는, 우리 조합이 무슨 공사하는 당사자가 아닌데 공사를 얼마나 조합이 뭘 지연을 시키겠어요. 시공단은 조합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제대로 된 도면도 없이 공사가 착공됐고 조합 측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까지 잦아지면서 공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설계 변경을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특정 업체, 특정 마감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이제 공문을 줬으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 그러면은 자재 승인을 감리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하거나 못하게 감리단에 자료를 주시거나
자료를 안 주시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기간에 대한 것들이 또 담보가 돼야지 저희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계속 쌓여만 가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19년도 총회의견. 다만 공사 기간 중단을 감안한 향후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귀책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발생을 했으니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귀책은 1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오는 상태입니다. 재개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타결을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다시 입찰을 보더라도 현 시점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 공사비는 증액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실제 건축 공사비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도 많게는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 1월 대비 올 6월 최근 네. 보면은 예를 들면 고장력 철근 그 같은 경우는 톤당 한 69만 원에서 한 114만 원. 레일코는 1루베당 네. 6만 6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열연 후판 같은 경우가 킬로그램당 네. 710원에서 1,400원, 거의 1,350원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뭐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그게 좀 힘들지 뭐 이제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둔촌 재건축 분쟁에서는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계약 변경입니다. 둔촌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모두 3차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2010년 계약은 확정지분제 계약이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약속한 평수의 아파트만 제공하고 시공단이 개발 이익과 손실, 사업 경비를 모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16년 계약 내용이 바뀝니다. 문구상으로는 같은 확정 지분제. 하지만 실제는 일반 분양과 공사비 등에 따라 조합원 지분 비율이 바뀌는 변동 지분제였습니다. 2016년 변경 계약에서 계약 핵심 내용이 아주 크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 계약이 순수한 지분제 가까운 계약이었다면 2016년 계약은 확정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약에 반영을 했죠. 2010년 같은 확정 지분제 형태의 계약이 일상 통상적인 건 아니에요? 많지 않죠. 네, 보기 드뭅니다. 순수한 확정 지분제 가까운 계약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근데 2016년에 어떻게 보면 조합 측에서 아마 그 여러 상황을 좀 고려를 했겠지만 이 좀 불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조합 입장에서는 계약서 내용으로 봤을 땐 불리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약속했던 확정 지분율 전체를 찾아놓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조합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도 계약에 비춰서 2016년 계약이 상당히 조합에 불리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건축 자재값이 엄청 뛰었다. 그랬을 때 이 계약서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측면들이 좀 있는 건가요? 아직도 변경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변경된 이후의 공사 단가도 제가 보기로는 지금 시세로 봐서 높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시공비의 상승의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2016년 당시 조합 집행부는 왜 이런 계약서 변경 내용을 수용했을까요? 2010년 거는 진짜 확정 지분제던데 2010년 거에서 2016년 걸로는 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조합에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단에서 이렇게 불리함을 하겠어요. 사업단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못한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2016년 정도, 2015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 보니까 그게 그걸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2016년 2016년 계약이 상당히 조합에 불리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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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계약이 상당히 조합에 불리하게 된 것은 맞습
우선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최초에 이제 주민들 그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 건설 그 시공단들이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죠. 최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 어떤 상황이나 뭐 경기나 뭐 이제 뭐 건축비나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건들이 변동을 하면서 그 최초에 제시했던 조건들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외부의 요인들이 변화함으로 인한 그런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약 그 변동의 원인이 되죠. 근데 이제 주민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뭐 그 두터운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두터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예, 그런 계약을 다시 이렇게 체결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시공단이 결정된 이후에는 시공단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이나 내용에 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내야 되냐 아니냐, 뭐 완공이 언제 되냐,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냥 이런 단순한 구조 하에서만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정보 아주 취약한 그런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실례합니다. 그러면 여기시군요. 가족. 예. 아. 여기 우리 아들 애기 하나니까. 올해 81살인 둔촌 재건축 조합원 허기심 씨. 벌써 5년째 전세살이 중인 허 씨는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애가 탑니다. 답답하고 하루하루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더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 내일이면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게 지금까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육신적으로 힘들어. 정신적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이 건물도요. 예, 뭐 유치권 행사라고 붙여진 것 좀 빨리 해결돼서 뜯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 두근두근하고. 허 씨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공사 재개입니다. 조합이나 우리 시공단이나 서로 좋은 쪽으로 빨리 협상해서 이게 건물을 지어서 이 우리 조합원 6,000명이라는 조합원들이 정말 들어갈 수 있게끔 서로가 다 양보하고 어쨌든 다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조합원들 입주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따지든지 뭐 소송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갔었으면 더 낫겠다 그래요. 아버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요? 저 아버님하고 혼인신고하고 예? 법적인 아내예요. 아버지 아내라고요? 장난이 지나치시잖아요. 아버님 치매 걸리셨을 때 저더러 여보라고 한 거 아드님도 들으셨잖아요. 아버님이 워낙 원하셔서 혼인신고했고 이젠 법적인 상속자예요. 201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간병인이 5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노리고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대 여성 이모 씨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남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제가 잘 왔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그 치매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집착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내? 이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내가 대통령의 친구다.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겠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서 그 재산을 확보하게 해주겠다라고 환심을 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자녀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면 경찰이 잡아간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 말하면서 세뇌시켰습니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자식들이 알지 못하게 주거지를 사회에 전출입했고요. 그동안 핸드폰도 5회 변경을 했습니다. 명심하세요. 결국 절대 안 돼요. 이 씨 피해자는 감금된 격리된 상태에서 계속 1년을 지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이 씨는 피해자의 재산 100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재산을 다 빼돌린 뒤에도 편취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이 씨는 이제 교묘하게도 그 피해자의 재산을 다 빼앗은 다음에 이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발견되실 때는 아드님이 그 상태를 처음 발견해서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실로 찾아가서 그 관계자에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누가 잡아가려고 한다. 불안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관계자가 112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해서 그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했는데 냉장고에는 뭐 식자재나 음식물이 없었고요. 법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고 온 가족이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 사기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요. 이 씨와 범행을 계획했던 그 동거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객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부유한 노년층을 노리는 방법에는 이런 위장 결혼 말고 또 있습니다. 이쪽에 인터뷰 준비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20대 남성의 친척 할머니도 노인성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이고 또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노인성 치매가 좀 있으셔서 지금 인지 기능도 몸 상태랑 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반포동에 5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방배동에 5층짜리 건물,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그리고 또 뭐 금융재산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감지된 건 지난해 4월부터였습니다. 할머니 통장에서 수표와 현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많게는 500만 원에서 적게는 80만 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100여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가족들은 간병인 이모 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현금 인출을 꽤 많이 해갔고 또 본인 통장으로도 송금을 하고 또 이모 씨의 아들 집을 수리하는데도 1,800만 원이 송금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냥 딸이라고만 말만 했지 실제 법적으로 딸인 건 몰랐던 거죠. 지금 법적으로 딸이 됐어요. 그 간병인이 한 가족이 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수양딸로 이제 입적이 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머니의 의지와 의사대로 입양이 된 건지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좀 파고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 동의도 없이 입양 절차를 모두 끝낸 것입니다. 그 입양 신고서가 바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미 다 컴퓨터로 다 타이핑되고 출력이 된 상태의 입양 신고서가 있었고 거기에 할머니 도장과 그 요양보호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제 다 입양 신고서가 완료가 된 거고 그게 접수가 되고 수리가 돼서 지금 입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입양 무효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6월 10일이 첫 변론 기일이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죠. 예. 문제의 간병인에게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이 선생님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문자 보냈었는데. 아, KBS의 염기석 기자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일단은 입양 신고가 절차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도 좀 이런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입양 무효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허술한 절차를 통해서 수리된 그 문서는 또 법적 효력이 엄청나서 입양을 무효화시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양 신청을 받아준 해당 구청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되는 입양 절차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출석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항을 받아오면 되나요? 서명을. 혹시 어려우시면 신분증 도장 가져오셔야 돼요. 신분증 도장 가지고 오면 약간 제가 대리인처럼 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뭐 의사 확인하거나 그런 거. 가장 중요한 입양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혼인 신고도 그렇고 입양 신고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적어도 본인의 의사는 좀 확인이 되면 좋은데 이게 그냥 한 사람만 가도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오지 않는 사람의 뭐 신분증이라던가 도장만 있으면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니까 뭐 혼인 신고, 입양 신고 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뭐 재산을 편취하려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소한 법 절차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인 신고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제 신고를 할 때 본인들이 출석 정도는 같이 해서 내가 혼인 신고를 하는지 입양 신고를 하는지 스스로 신고를 할 정도로까지는 조금 확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좀 그렇게 보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년 후견 제도라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이제 임의 후견 계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이제 괜찮았을 때 이제 미리 내가 이제 사무 처리 능력이 이제 미약해졌을 때 그 후견인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놓고 또 그 후견인에게 맡길 그 사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 후견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게 되면은 임의 후견 감독인을 법원이 이제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이거를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법원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임의 후견인이 약간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해임이 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 10년 전 연간 10여 건이던 계약 건수가 지난해 8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맡길 테니까 그중에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그다음에 뭐 주거비 뭐 이런 걸로만 써라. 그리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에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줘라. 유언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나를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세우고 그 사람이 내가 많이 아플 때 그다음에 치매가 걸렸다. 그러시면은 그분의 어떠한 조력이 없이는 이거를 함부로 해지를 한다거나 또 함부로 명의를 변경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찾아간다던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치매가 있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입양 신고서에 인장이 찍혀가지고 이제 입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법적 효력이 강한 어떤 계약이 체결될 때는 그만큼 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악용할 사람들이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인 신고나 입양 신고는 쉽지만 사실 범죄적 효과는 되게 크거든요. 어째 부부가 되는 거고 입양은 또 부모 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출석하거나 아니면 출석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더 수단들, 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봐서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그러니까 입양할 의사가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더 확인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이 남은 상태에서 선수끼리 얘기합시다. 다 알지 않느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1,000만 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3억이라는 금액을 어제 저희 부사장 통해서 제시하셨던 거 3개. 숙제죠, 숙제. 그 3개가 제가 듣기로는 천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네, 그렇죠. 모든 기업들은 언론사들하고 IR 계약을 해요. 광고 협약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우 산업개발에 관련된 이제 뭐 분양이 됐든지 자료가 됐든지 그걸 제가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프렌드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지난 2011년 건설업계 최초로 중국 자본에 매각된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월 매일경제TV에서 중견건설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보도 하나가 나갔습니다. 10년 전 전남 강양 공사 현장의 매출 채권 367억 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홍보 담당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그 보도를 한 기자한테 연락을 드렸고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 위에 보도본부장이면서 회사의 부사장이란 사람이랑 같이 만나야 된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이 임원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을 방문했습니다.
방에 갔더니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기업체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저건 뭐냐는 식으로. 그랬더니 자기 막 만날 때도 많고 우리는 되게 기업에 되게 프렌들리한 매체다. 자기 자리 뒤에 있는 박스들을 막 보여주면서 박스에 그게 다 너희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일단 너희 회사가 뭐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우리는 2차, 3차, 4차 보도까지 다 준비돼 있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남은 상태에서 선수끼리 얘기합시다. 다 알지 않느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1,000만 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3억이라는 금액을 바로 알 수 있게끔.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이 요구한 3억 원. 다름 아닌 광고비였다고 합니다. 약간 아득했어요. 그 3억? 깜짝 놀랄 금액이잖아요, 사실. 애초에 회사에 문제가 많아서 뭐 기사를 4개까지 시리즈로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걸 바터하겠다고 돈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가지고. 뒤이어 대우산업개발 노동조합 측과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이 다시 만납니다. 이 대화에서는 모바일 기사를 광고비로 맞바꾸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바일 기사로 충격을 받은 업체에 처음으로 전달되는 것은 구체적인 광고비 액수입니다. 어제도 이제 3개를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타트가 그렇게 해요. 숙제죠, 숙제. 그 3개가 제가 듣기로는 1,000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3억이라는 금액이 현금 걔한테 현금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그런 장난을 칠 수 없어요, 매경. 곧이어 압박이 시작됩니다. 왜 숙제라고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숙제를 하면 그 학교 교사한테 칭찬을 받거나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부모님한테 숙제를 안 하면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거든요. 니네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거를 숙제를 해결을 한다면 내가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는 막을 거야. 근데 이 숙제를 니네가 안 해오면 계속 후속 보도를 내보낼 거예요. 다음 단계는 해유입니다.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라며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걱정하지 마.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언론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야. 기브앤테이크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언론사들하고 IR 계약을 해요. 광고 협약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우산업개발에 관련된 이제 뭐 분양이 됐든지 자료가 됐든지 그걸 제가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친프렌들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R에 하는 거지. 해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대가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대우산업개발이 우리 언론사의 손을 잡는다면 2차, 3차 보도는 내가 막아줄 수 있어. 라고 또 하나의 베네핏을 제공을 하죠. 기사 내리는 건 첫 번째고. 딱 삭제를 시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더라도 영상 내리고 이 보고서를 제가 또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했고 취재 방향이 우리가 지금 현재 취재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심에다가 올리고요. 우리 당연히 오늘 보고가 당연히 있지만 스크랩박으로 따로 하죠. 후속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후속 기사. 이제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자들한테 이걸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 기자들이 취재했던 걸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보고를 다시 해라고 이러면서 계속 스킵을 시키든지 계속 스테이를 시켜야 돼요. 제가.
제가 경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명서를 발표를 해보면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다음 단계는 지위를 이용한 기사의 통제입니다. 기업들과 자기 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 나쁜 뉴스가 나오더라도 안 내보낼 수는 없는데 그걸 방송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저도 이제 편성을 할 때 이제 기사를 제가 먼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좀 드라이하게 업체명을 좀 빼고 A 업체라고 바꿔버리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순환을 시켜요.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예정돼 있던 방송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단신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앵커 단신 있죠. 앵커한테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걸 몇 개 아이템을 단신으로 쪼개요. 이게 약간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지만 첫사랑이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강했고 우리는 약했으며 그는 프로였고 우리는 아마추어였어요. 그는 완전히 잘 짜여진 전략 전술이 있었고 우리는 우왕좌왕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했고 저희는 굉장히 미숙했죠. 결국 대우산업개발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이 제안한 3억 원짜리 광고 협약에 응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가고 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멸감,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진짜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일단은 찍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찍히지는 말아야 되겠다. 괜히 찍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응하게 됐습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IR 협약서, 공문 이런 걸 보낸다고 하면서 메일이 왔는데 매경TV 하나, 더원미디어 하나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2개가 왔고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끊어야 된다. 금액을 저는 이제 3억이라고 들었으니까 3억을 계산서를 끊는다고 생각했는데 매일경제TV 경인총국 총무이사 최모 씨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두 회사 명의의 공문. 1억 5천만 원에 각각 협약을 맺자고 적혀 있는데 두 곳의 총무이사가 모두 최 씨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 이름도 모두 최 씨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마스터에서 일할 때 막 8,000원 받고 이랬잖아요. 여기 있을게요. 딴 게 아니라 더원 미디어 관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하고 있어요, 더미디어. 아,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관계사예요. 관계사라는 건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두 개를 법인을 해놓고 같이 운영하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대표도 둘 다 올라가 계신 거예요? 지금 뺐어요. 지금 그럼 매경TV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3억 그 광고 협약비가 왜 반은 그쪽으로 가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운영만 하는 거고. 근데 메일을 직접 보내셨던데? 메일 보내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운영 전체를. 저희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만 하는 거고. 아니 그냥 이렇게 취재하지 마시고요. 부산을 취재하시고 저도 같이 취재하시든지. 그걸 어떻게 같은 언론사끼리. 시사멘터리 추적 취재진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 부사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은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 결국 문제의 부사장을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매일경제TV 측은 삭제했던 문제의 보도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썼던 담당 기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본 기자들은 광고를 안 하거든.
한 평소에는 그러니까 뭐 연평 기자들이나 뭐 이런 기자들은 광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경영진 쪽에서 이제 또는 이제 극장급들에서 광고를 주로 해주셨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뭐 광고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사를 쓰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광고를 따기 위해서 뭐 공가력과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이 배우산업개발에서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까고 그랬다. 뭐 이거는 저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광고 요구가 뭐 사실 흔한 일이에요. 이게 단지 매경 TV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다만 이게 수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재발할 경우에 이제 그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전문 PP라는 건 경제 전문 TV 같은 경우는 등록제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회사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실효성이 없죠. 이 광고 거래라는 게 다 이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 합법적인 거래 계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계약이 보도나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뭐 그걸 찾아내는 건 또 많은 수고가 드는 작업이라서 사실은 감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기사를 보는 시청자나 독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로 문제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언론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널리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 시청자와 독자의 알 권리 침해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KBS